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린의 정지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2월은 평소와 달리 법무법인린의 체크팀이 아닌 중대재해 대응센터의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에 많은 기업인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금일은 건설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구축 실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웨비나 아래 채팅창이 아닌 Q&A 창에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법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센터장인 박은석 변호사가 간략히 린해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린의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그리고 검사로서 20년간 근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4년간 국장으로 재직한 뒤에 지금 린의 구성원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린과 또 중대재해대응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린은 2017년 6월 달에 설립됐습니다. 지금 약 130명의 구성원이 고객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린이 2017년 설립될 당시만 해도 파트너가 약 6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약 40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객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기도 했습니다. 린은 보면 대형로펌, 법원, 검찰, 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40여 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협업체계를 갖춰 완팀으로 고객에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대응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과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들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이미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다른 기업보다 무엇보다도 건설계 또는 제조업 분야에서 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린은 이러한 법률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발족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센터 조직을 보시면 밑에 하단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센터 산하에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팀은 형사, 디지털 포렌식,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환경, 송무팀과 저희 센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전략 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전 예방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재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이 갖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린에서는 무엇보다도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법 시행에 따라서 고객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또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완팀이 돼서 실질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중대재해센터에 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저희 법인 박경희 변호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실무를 주제로 발표하겠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Q&A 창을 통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제 발표 자료를 공유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은 오늘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간단히 드리자면 기업 법무 쪽 업무를 주로 담당하긴 했지만 실제 사내 변호사로서 꽤 긴 기간 동안 여러 회사에 있으면서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 내용은 제가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하면서 좀 배웠던 거, 깨달았던 것들을 이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할 때 어떻게 좀 이용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제가 컴플라이언스를 많이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제 왼쪽에 보면 과거에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규제 방식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그물망식으로 규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행정 형벌이나 행정벌이나 많은 이제 제재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집행 시에는 그렇게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법 위반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왠지 좀 더 위반으로 인한 제재보다 큰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법을 준수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많이 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회사가 법령 준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하면 비용이 드는데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 제재에서 반영해주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사실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최고 경영진을 처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처벌인데 또 반면에 처벌 요건 자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위반하고 플러스 중대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열쇠를 준 겁니다. 나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우회로에 대한 열쇠를 준 건데 그게 바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즉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규제 패러다임의 큰 변화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컴플라이언스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 양형 지침과 되게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연방 양형 지침에서도 기업 범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때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벌금을 경감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뭔가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제재를 감해주는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차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벌금을 감경해주고 뭔가 손해를 최대한 배상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꾸 그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쪽에 집중되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뭔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서 제재를 면할 수 있다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회사 내에서 실무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사실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도급 준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인들을 잘 쪼아가지고 도급이 깎고 공기 단축시켜서 뭔가 회사의 이익만 확보하면 일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위반에 따른 제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실무를 하실 때도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컴플라이언스 매니지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최근에 작년에 ISO 37301이라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뭐 이전에 이제 ISO 19600이라고 해서 그 컴플라이언스 매니지 시스템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했던 거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던 거는 ISO 37001이라고 해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전체 컴플라이언스, 부패 방지만이 아닌 전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ISO 37301이라는 표준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그림이 있는데 동그라미 그림을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돌아가죠. 플랜, 처음에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 잘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액트, 개선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시 플랜, 체크, 액트 해서 PDCA 그 구성 요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회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매니지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인데요.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좀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해보면은 앞에 플랜하고 2가지 계획 세우고 뭐 자료들 만들고 이런 것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실제로 회사가 잘 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체크한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는 이 부분이 빠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완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또 같은 바퀴를 또 돌고 하면서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올리는 게 이런 게 사실 잘 만들어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입니다. 이런 이제 PDCA 사이클이 사실은 이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서도 당연히 기본 구성 요소 내지는 개념으로 이용될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뭐 PDCA라는 이 구성 요소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기획 활동, 플랜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회사가 사실은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지 뭔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회사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조직, 인력, 예산 등 자원 상황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게 내가 뭘 지켜야 되지? 회사가 뭘 지켜야 되지? 준수 의무를 확인하고 이 각각의 준수 의무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그걸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걸 기초로 이제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획 단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실행하셔야 될 분들은 사실 경영진이시고요. 경영진이 의지를 표명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영진의 활동이 제우선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업무별로 이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리고 준법에 관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위법 행위들에 대한 내부 고발 등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간이든 반기든 일정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수립해놓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하는 게 전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실제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구성 요소별 활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에서 요구하니까, 아니면 고객이 요구하니까, 아니면 최고 경영진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하면 그러니까 신뢰도, 레퓨테이션이 올라가서 마케팅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위반하면 벌금 과징금 돈 내야 되니까 이런 거 막으려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최고 경영진을 처벌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최고 경영진을 보호해야 된다는 유인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윗분들입니다. 경영진. 조금 사실 그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경영진을 처벌한다고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컴플라이언스에서 가장 기본 방식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바텀업 방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 분들이 컴플라이언스를 하지 않으면 밑에 분들은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톤 at the top이라고 해서 탑에서의 톤이 어떤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필요성이 단순히 뭐 경영진 하나, 컴플라이언스 팀 인원 몇 명이 뭔가 의지와 니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성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실 때 많은 회사에서 실수를 하는 게 컴플라이언스 팀이 하는 활동이 컴플라이언스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컴플라이언스는 무조건 전 부서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없던 걸 만들 때 이제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뭔가 새로이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 부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TFT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조직 인력 예산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안전보건 관련해서 전담 조직을 설치를 중대재해법에 이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전담 조직을 설치할 때 항상 회사 내에서 조직을 설치할 때는 조직 내 위치가 어디냐, 어느 부서 소속이냐, 아니면 대표이사 직속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되고 인원 몇 명일 거고 특히 이제 인원 중에서 그 책임자가 어느 정도 직급이냐, 임원급이냐, 팀장급이냐 이런 것들을 잘 정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서 보통 권하기는 컴플라이언스는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있는 거를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최고 경영지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전달돼야지만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실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전문 인력들,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책임지는 사람들을 정해라.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처럼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뽑아라. 이런 것들 있죠.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조직과 인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사자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임직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급인의 직원들, 이제 회사 내에서 같이 이제 업무를 하는 수급인의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분들이 안전보건 관련해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실제로 위험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그리고 이제 수급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협의체, 뭐 기타 뭐 약간의 옛날로 치면 옴부즈맨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누구나 안전보건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사가 마련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보면은 이제 법에서 그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제 연말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을 하잖아요. 아마 지금은 2월이니까 예산안이 다 나왔을 텐데 만일 회사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예산이 현재 202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추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제 경영진 승인을 받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규들을 이제 미리 좀 정비를 해놔야 되겠죠. 일단 최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립해서 이제 대표이사가 서명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기본 규정인 안전보건 관리 규정 그리고 만일 도급사업이 있는 경우에 사내에서 근무하는 도급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대한 관리 규정 그리고 만일 또 연구소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이런 기본적인 사규를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이제 시간 많이 들고 하는 게 이제 준수 의무 확인 및 리스크 평가입니다. 뭘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지 뭘 지킬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실무를 해보면 대부분은 법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회사 직원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설비를 교체한다라고 하면 나는 뭐뭐뭐를 해야 돼 알기는 하지만 이게 법상의 어느 법의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컴플라이언스 팀, 법무팀이 조금 지원을 많이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어떤 것들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이제 건설 쪽은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법들과 또 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이런 일단 법령에 그러니까 안전과 보건,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 관련해서 법에서 사업자에게, 회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각 부서에서 내가 하는 업무별로 준수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이런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지난한 작업인데 이 작업을 어찌됐든 이제 경영진과 컴플라이언스 팀의 리드를 통해서 각 부서에게 이제 협조 요청 내지는 이제 지시를 하고 이걸 계속 최초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업데이트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외부 로펌의 이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조금 주의하실 점은 당연히 이제 외부 로펌은 법률 전문가니까 법을 정리하는 건 잘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한테 중요한 건지 회사한테 필요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분들이 제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쓰더라도 회사가 니드하는 지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회사에 오래 계셨던 분이 사실 제일 잘하실 수 있어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만 좀 바르게 강하게 갖고 계신다면.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외부 전문가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하시는 회사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여기 표에 보면은 이제 그 공정별로 위험 요인들이 뭐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이런 요인들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뭔지, 현재의 위험성, 자주 발생하냐, 한 번 발생하면 사람이 크게 다치냐 이런 가능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위험성 수치를 평가를 하고, 이게 위험이 좀 높은 것들은 뭔가 개선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시행했더니 위험성이 뭐 4였는데 2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성 평가 시트를 이제 산업재해가 좀 발생하기 쉬운 부서는 자기의 공정별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나 갖추고 있는 게 최초 만들 때 힘들지만 하나 갖추고 있는 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사실 기초 준비 되게 많죠. 기초 준비 되게 많은데 이 정도 기초 준비를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영진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컴플라이언스를 되게 중시하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CEO 레터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멀티내셔널 컴퍼니 같은 경우에 뭐 한국 법인에 있는 뭐 제가 그 글로벌 CEO를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레터는 받아요. 레터는 받고 레터에 우리는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희들도 잘 준수해 주길 바라고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CEO가 그렇게 맨 밑에 이제 본인 손 서명은 있거든요. 서명 이제 그림은 있는데 그러면 약간 마음에 부담이 가요. 이거 내가 좀 해야 되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거는 MBO에 그 안전보건 산업재해 관련된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을 넣어주시는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SO 37301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인사평가 시 컴플라이언스 성과를 반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진 측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실행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준수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사고, 사람이 죽거나 둘 이상이 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이제 치료를 요하게 다치거나 아니면 직업성 질병이 여러 명이 이제 직업성 질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제 처벌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실 뽑아보셔야 돼요. 뽑아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회사에서 뭐 한 15년, 20년 계신 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외부 전문가 와봐야 그분들 잘 몰라요.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적절하게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또 그걸 대비한 업무 매뉴얼이 작성되면은 그 업무 매뉴얼에 맞춰서 사전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야 되고 실제 실행 중에는 뭐를 해야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점검해야 되고 이런 조치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이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각 담당자가 그 해당 업무 담당자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실 거예요. 하시긴 하실 텐데 이게 기록화가 되는지를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기획 단계, 뭐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방침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서면이 나와요. 서면이 나오는데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뭘 체크했어. 이거 기록이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팀에서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좀 편하게 실제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했던 거를 어떻게 기록화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뭐 수사팀에서 이제 막 수사로 들어오잖아요. 수사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관련 서류들 다 뭐 압수해 가서 뭐 포렌식하고 뭐 하면서 볼 텐데 그때 기획 단계의 문서들이 물론 중요하죠. 기본이니까. 근데 사실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실행 단계예요. 이걸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잘 마련해 놓을 건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를 해야 되고 종사자 의견 수렴을 이제 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이런 거 잘 남겨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급사업의 수급이 선정 시에 안전 역량을 이렇게 평가해서 이 사람을 선정했다라던가 이 사람 업무할 때 우리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했다라던가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회사별로 IT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IT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를 해보는 입장에서 이게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사실 매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간 캘린더를 작성해 놓으면은 굉장히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실수로 빠뜨리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고에 대한 거,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거, 협의체, 교육, 점검, 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 사정에 맞는 캘린더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경영진한테 보고하시고 관련 부서한테 뿌려놓고 이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대재해법상에도 보면 단기 점검 내지 평가를 하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여부 점검 이런 식으로 법상의 단기 점검 또는 평가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빠뜨리지 않고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걸 체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실제 담당자들이 체크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협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협조도 많이 해줘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당연히 시정 조치해야 되고 그런 조치 사항들을 사규나 업무 매뉴얼에 다시 반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사회 또는 경영진한테 보고하는 절차를 하셔야 되고 차년도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PDC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때 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번 탑다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 반복이 없으면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는 무조건 전 부서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도움을 받더라도 기본 제일 중요한 역량은 내재화되어 있어야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가동하고요.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아까 캘린더 보셨죠? 상시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잘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돼야지 종국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단순히 이런 조치를 했다 외부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데요.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저희 법인 김문주 변호사가 협력업체 내지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이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으니 실시간 질문은 역시 아래 Q&A 창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협력업체 내지 하도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이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문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 건설사에서 10여 년 법무팀장과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규제하고 계시다시피 다음 규제하시다시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언론에 알려진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3건이 있는데요. 먼저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서 석재 채취하기 위한 구멍 뚫기 작업 중에 소사가 붕괴돼서 저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어서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 추락 사고는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와이어가 풀려서 승강기가 추락해서 승강기 제조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역시 사망한 사건이고, 여수 산단 폭발 사고의 경우에는 여천 NCG 공장의 열교환기가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나서 원청업체 작업 관리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사망하고 부상한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중대 산업재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망 부상이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대재해법은 아시다시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학법 의무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 처벌을 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한 의무사항을 다했다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학법 의무가 중대재해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할 내용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중대재해법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이행 조치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행 조치를 실행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3년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2년 1월 27일 지금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다음.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차이를 간략히 살펴보게 되면 한마디로 중대재해법이 산업법보다 보호 대상 범위와 처벌에 있어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명시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의 사업장인 경우 요건을 충족 시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나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도급인과 근로관계를 이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포괄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에 대해서 위험 방지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도급 용역 위탁 등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이 산안법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급 용역 위탁의 노무 제공 형태뿐만 아니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제3의 근로자나 특수 형태 종사자에 대해 가지고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닌 모든 관계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4조의 규정인데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를 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나 위험 방지를 위해서 그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향후 법원이나 검찰 등을 통해서 이제 실무가 직접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아직 그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사업 목적을 가지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 결정을 총괄해서 행사하는 경우다. 그렇게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고 우리 대법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산안법상 그 산재 예방 조치 취해야 할 사업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시에서 사업의 전체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실질적 지배 운영이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 보여집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단계별 수급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 5조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규정인데요. 이걸 보면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등이 그 시설, 장소,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으면
제3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경우와 달리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물론 역시 판례가 축적돼야 되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사업주의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관련 시설이나 설비, 장소 등에 대해 소유권, 임차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서 위험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사업장 밖에 있는 안전 시설이나 설비 같은 경우에도 수급인이 마음대로 자기가 해체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력을 해야지만이 그런 작업이 가능할 경우는 그건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도급인이 위험에 대한 통제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급인이 필요시 임의로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이 이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조와 5조에 있어서 종사자나 제3자의 종사자 해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러 견해가 갈리고 있고 통일된 입장이 확립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실무적 입장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의 다음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치의 내용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업주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조직을 단순히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전반을 운영하고 경영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의무이행 구체적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사람과 돈을 투입해서 전 시간에 박경희 변호사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를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핵심 요소는 결국 경영자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통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그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무이행 조치를 기초로 해서 수급 용역 위탁 관련 의무이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도급인이 스스로 수급인 등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지는 하면 안 되고 적정 기준을 마련해서 위에 위험 요인을 찾아 나가서 개선하라.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면은 역시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위험 요인을 찾아서 확인하고 사후 점검을 해야 되고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또 점검하라는 거. 특히 협력업체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관리 비용에 대한 기준까지 마련해서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점검하라는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조치, 의무 이행 조치를 하기도 어떻게 보면 벅찬데 협력업체의 조치 능력이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그리고 관리 비용 기준까지 만들어서 점검하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력업체나 하도업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도급 용역 위탁 시 이들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를 자율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그 의무이행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의무이행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건데 그 핵심은 그 수급인 등에게 일단 적정한 계약, 적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행하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몇 개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해서 이들에게 적정한 비용이나 기간이 보장되었는지, 혹시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해서 수행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현장의 위험 요인이나 통제 방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또 주요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허가제 등을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율 점검하고 또 분리행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취하는 대처 방안으로 일정 조건을 통과한 업체만을 협력업체 풀에 집어넣어서 선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 보도된 포스코 건설의 협력사 평가 척도인 협력사 ESG 평가 모델 활용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총 한 수십 개 평가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는데, 특히 중대재해와 안전 시스템, 근로조건 준수나 이런 사회 부분에 대한 S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배점을 많이 높여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비중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것은 맞는데, 협력업체와 그 안전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결국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이행 조치의 핵심은 사업주와 협력업체가 적정 예산과 이행 능력을 부여하고 실행하며 하도급 계약을 적정하고 공정성 있게 체결하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확보 유지 이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중대재해법상 의무이행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근로자 파견법상 불법 파견 문제입니다. 도급인 등의 산재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 내지는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보건관리 조직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이나 보건 사항을 점검하거나 산재 예방 조치 능력에 대한 기술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건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걸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협력업체에 대한 보건이나 관리 비용 기준을 마련하거나 점검을 하면서 협력업체의 경영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직원 배치 등 구체적인 회사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지정을 하거나 관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불법 파견의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상의 내용을 숙지하고 산업 안전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도급의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도급인 지위에서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협력업체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 협력업체와 같이 일하는 대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들 간에 이제 공동수급 협정 약정을 체결할 텐데, 그 협정서의 내용하고 또 공사의 실질이 어떠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실질이 원청과 하도업체 간의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될지 그 여부가 이 등의 기준으로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셋째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 점검물 등을 통한 비용 상승 문제라든지, 기존 충족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장기간 후보업체에 있는 협력업체를 정리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든지, 산재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공상 처리로 합의를 끝나는 경우 등을 어떻게 증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주의 의무 태만이라든지 실수로 재해가 빈번한 것이 현장의 이제 현실인데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이건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뭐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은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수칙 위반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경우에 위험관리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나 그 이행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서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 재발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과 그 결함 해결을 위한 실행 근거를 명확히 해놔야 될 것입니다. 이상 제가 맡은 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저희 법인 황현덕 변호사가 중대재해 사건 수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황현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재작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2020년 3월부터 법무법인 린에서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재직할 때 특히 창원지검 공안부장 검사를 하면서 노동산업안전을 전담을 했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형사 6부장을 하면서 노동산업안전을 전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일 때는 김천지청이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관할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돼서 저는 정확히 지금 스톱워치를 켜놓고 정확히 14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사건의 수사 프로세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적용 형태는 벌써 이 다른 채널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소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문제는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은 가감히 배제하고 전반적인 이 수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경찰과 특별 근로감독관 그리고 이 검찰이 어떤 형태로 수사를 하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게 대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언론 지상에서도 많이 소개된 바 있는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과 검사에게 전담 수사권이 있습니다. 전담 수사권이 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제1차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검사가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적절하게 지휘하는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넘겨주시죠. 예. 그에 반해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수사 주체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그와 관련 규정이 없고 그 외 다른 형사소송법이나 그 외 특별법에도 그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론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가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등과 관련해서 일어난 경우에는 그 개별 수단, 시설, 원료물 등을 관장하는 이 행정청이 있을 겁니다. 환경청도 예상할 수 있고 소방청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도 그 해당되는 특별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중대재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그 일부의 범죄 중에 하나로 대형 참사 범죄란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참사 범죄라고 하면 발생한 사회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재해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중대재해가 사회 재난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재난이란 그 아래쪽에 잠깐 표시해 놨는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 그 밖에 위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피해, 이런 경우에 사회재난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는 통상적으로 그 재해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재난에 해당될 것인지, 따라서 그게 결과적으로 대형 참사범죄에 해당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바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는 좀 상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그다음 중대재해범죄 구성 요건에 관해서 그 구성 요건 인자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그 주체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인데요.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개인 사업주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주가 해당되겠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경영 책임자가 이 신분범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영 책임자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규정에 있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 좀 앞서 잠깐 다른 분의 발표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은 지금 최근에 그 어제 날짜에 2월 23일이 어제 맞죠? 어제 날짜에 있었던 매일경제신문 기사 잠깐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강주에서 사고 난 HDC 현대산업개발 관련 기사인데요. 정익희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 겸 최고 안전책임자 CS로 신규 선임했다. 정 CSO는 각자 대표로서 독자적으로 조직을 분리 운영하며 전사적 안전환경 보건 및 품질 시스템과 현장의 시공 관리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안전 혁신 경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이 그 CSO 최고 안전 책임자를 단순히 그냥 이사 정도 레벨로 두지 않고 대표이사 레벨로 격상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름대로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것인데, 바로 이 사례만 보더라도 이에 준하여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로 해석해야 되는지가 좀 분명히 이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전 질문 받은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력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에 대한 정결을 가지는 CSO를 선임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 리스크는 얼마나 줄어드는가요? 이런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코너에서 지금 바로 답하자면은 그 CSO, 여기서 최고 안전 책임자를 선임했다는 것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이사가 따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룸으로써 정작 이 대표이사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약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CSO를 선임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무조건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법률 규정대로 이에 준한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에 준한다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대표이사에 준할 정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최고 안전 책임자를 단순히 안전보건 담당 이사 수준에 두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질문 주신 내용의 경우에도 안전 관련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에 대한 정결권을 CSO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결권 부여만으로 그 사람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감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서 결국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결국 이 해석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용하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수준은
수준으로는 이 경영 책임자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요. 그리고 뭐 이 장소적이나 범위적으로 제한이 있는 뭐 공장장, 하나 사업체 속에 뭐 여러 개 있는 공장 중에 특정 공장의 공장장도 마찬가지로 경영 책임자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요. 중대재해범죄 구성 요건 중에 보호객체로 이제 종사자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전에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용하던 개념인 근로자, 그리고 실질적 고용관계라는 판례로 범위 확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종사자로 그 범위를 확대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도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콜센터 인력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건 당연히 적용되겠죠. 콜센터 인력이 말씀드린 것은 아마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는 아니라는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바로 법에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도급, 영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콜센터 인력 같은 것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 물리적 범위로서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설 장비 장소와 관련 구성 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어디까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은 일반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개할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쪽이요. 그다음 행위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있죠. 그 내용은 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뭐 언급은 생략하고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도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산업법상의 조치는 좀 약간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의 실무적인 기술상의 조치라고 한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어떤 경영상의 조치로서 경영 책임자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고유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법상에 말하는 안전보건 조치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약간의 그 생각하는 레벨이 좀 다르다. 산업법상의 그 의무는 훨씬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조치라면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경영 기획 차원의 어떤 의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쪽이요. 결과로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중대한 결과에 해당돼야 된다는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단순한 의무 위반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다음으로 중요한데요. 사실상 중대재해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관건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인과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데, 중대재해 발생과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 불이행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단계 인과관계 입증하는 방법을 거쳐서 중간에 산업법상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따지고, 그것이 중대재해와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그 다음 2단계로 그럼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 등의 어떠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특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산업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는 이런 2단계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결국 범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 쪽이요.
시간을 약속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빨리 좀 하겠습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중대재해범죄는 당연히 고의범입니다. 고의범이란 것은 법상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죠. 그런데 이 법을 보면은 이 사업주 등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 어떤 것을 하라라고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자체로 그 하지 않은 것이 고의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일 겁니다. 다만 경영 책임자 등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명의 경영 책임자 중에 어느 누구에게 어떤 고의를 따져야 될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일반 이 법리에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가 내가 특정한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법률의 부지 주장은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하죠. 예견 가능성의 유무도 수사상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다툼거리로 이제 예상되는데 단순히 어떤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중대재해의 결과가 아주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유형, 뭐 건설 현장에서 뭐 벽이 무너진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 건설 현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어떤 사고가 생겼다면은 거기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중대재해의 결과라는 것이 전혀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했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견 가능성은 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개별적인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쪽이요. 예, 다음으로 중대재해사건 수사 절차상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나름대로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본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특별법,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제 등이 모두 동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각의 구성 요건이 달라서 당해 사안에 대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수사기관이 적용하려고 할 것이고요. 다만 수사의 실무상으로는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것과 연결되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뭐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찾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쪽이요. 두 번째로는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해 발생 직후에는 그 재해의 성격이나 피해 규모 그리고 뭐 위반 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근로감독관, 기타 특별사법경찰관 그리고 일반 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법경찰 기관별로 경쟁적 수사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일단 잠정적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 전부가 일단 수사에 착수하고 보는 그런 경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도 그런 경향이 조금 생기고 있죠. 예, 다음 쪽이요. 세 번째로는 검사의 직접 수사 및 수사지 제한에 따른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 일탈 문제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잠깐 방금 언급했던 것과 뭐 약간 연관되어 있긴 한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뭐 여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여론을 의식해서 약간 적법성, 적정성의 측면을 좀 가볍게 여기고 가행 수사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점은 항상 유념을 해야 할 겁니다. 예, 다음 쪽이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뭐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 형사법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 체계적 법리 검토 및 방어 논리 탐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행과 그리고 그 내용을 두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왔고 설랑설레가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중대재해처벌보다 결국은 특별형법의 한 분야입니다. 한 분야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법리와 판례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 이론과 판례에 기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해석 및 각 구성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서 충실한 검토 작업이 필수고요.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의무 위반 행위의 내용을 조기에 포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요. 두 번째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사법 경찰 관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에 약간 여론을 의식해서 가행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반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동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서 형사절차법상 보장된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 증거의 문제로 다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받은 질문 중에 압수수색에 대비할 좀 지침을 달라 뭐 이런 식의 좀 요청도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최근에 있었던 뭐 레미콘 사건도 그렇지만은 압수수색이 일단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예상하면 될 거고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은 거의 회사의 전반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한정에서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해서 전산망 압수수색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올 2월 며칠부터 이제 시행된 내용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을 할 때 그 피고인 그 압수수색의 대상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 제시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압수수색 대상자의 정당한 이해가 침해된다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근본에 그와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사본을 교부받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정상변론, 양형변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고 이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의 양정 시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고려사항 결과적으로는 형사책임의 정도를 결정할 때도 양형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보면 뭐 의무 위반 행위 종류 내용, 발생한 피해의 규모, 그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기간 횟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 시도에 대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그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혐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혐의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건 아주 뭐 나쁜 죄가 아니다라는 식의 정상변론, 양형변론도 반드시 함께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발표는 저희 법인 구태현 변호사가 포렌식 감사를 활용한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으니 역시 실시간 질문 아래 Q&A 창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크게 잘 보이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어민 린의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포렌식 감사를 활용한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검찰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와 정보보호 범죄 수사를 했었고요. 대형 로펌에서 포렌식 팀을 창설하는 데 참여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관련한 포렌식 서비스를 하였고 주로 내부 감사 아웃소싱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린에서는 TMT 정보보호 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서 기업이 포렌식 감사를 활용해서 컴플라이언스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정보를 유해 정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는 처음에는 유익한 정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익한 정보로 변하기도 하고 유해한 정보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정보는 처음부터 유해한 정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팀은 이러한 유해한 정보가 기업 내에 들어와서 자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은 준법 경영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리스크 중에 큰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고 오늘 이 포렌식 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는 측면보다는 사전에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업 내에서 이런 정보 통제를 통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준법 경영을 달성해서 결국 막지 못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 정보가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내세우는 또는 회사가 강조하는 준법 경영 활동이 일선 실무자들에게는 제대로 교육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유혹, 특히 금전적인 유혹이나 또는 게으름 등의 유혹으로 인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자가 퇴직한 후에 또는 불만을 가지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포렌식 감사 기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는 준법 경영 컨설팅은 아까 박경희 변호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PDCA의 라이프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측면의 활동입니다. 물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은 플랜이라는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플랜이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기획을 통해서 보도하는 활동을 하실 것이고 그러한 점을 우리 법무법인 린의 중대재해처벌센터가 잘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앞선 발표에서 확인을 하셨을 것인데요. 결국 이 PDCA 라이프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그럴까 하는 것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설명을 보시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준수 의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도를 고려해서 중요한 점검사항 위주로 포렌식 감사 기술을 기반으로 유해 정보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수행합니다. 마치 인체에 비유하자면 암세포가 발생했는지를 점검하는 건강검진하고 똑같은데요.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방법론적으로는 현업 담당자들을 인터뷰하고 어떤 서류를 뒤지고 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주로 현업에서 자체 점검,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체 점검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감사를 그런 식으로 노출하면서 공개적으로 할 때에는 현업의 저항감과 불편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을 걱정하시는 정도의 규모의 기업들이라면 많은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또 아까 황현덕 변호사가 설명드린 수사가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정보 시스템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보해서 이를 토대로 기업의 준법 여부
불법 여부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의 점검은 바로 현업의 자가점검과 대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자가점검과 차이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점검은 현업 조직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준법 또는 감사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자가점검은 점검에 대비기 위한 외관 갖추기에 좀 취약합니다. 속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감사는 숨겨진 실제 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가점검은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얼마나 증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면 포렌식 감사는 초기 역량을 진단할 때에도 주요하고 이후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고도화될 때에도 계속 주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이 포렌식 기반 감사 서비스의 핵심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지금 웨비나의 짧은 시간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주 주요한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요청해 주시면 저희 팀이 언제든지 귀사의 방문 등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저희는 딜로이트와 함께 제공하는 준법 경영 컨설팅을 만들었는데요. 이 정보 감사 기반으로 하다 보니 법률적인 전공과 이 정보 처리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만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컨설트 수행 목표는 현재 as is, 기업 내에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 유해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유해 정보를 식별하고 투비 모습을 오른쪽에 보시면 유해 정보를 식별해서 이를 잘 분류한 다음 유한 정보로부터 얻어지는 교훈을 통해서 바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반영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준비와 분석과 이를 보고하는 내용이 주된 수행 절차이며 이 부분은 기존의 컨설팅 일반 방법론과 크게 차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프로젝트 수행 절차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발표 장표에서 나왔듯이 월별로 미리 체크리스트를 캘린더 형태로 준비해 놓는다든지 또는 다양한 자가진단 항목들이 바로 이 포렌식 기반 감사의 주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가진단에서는 네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지에는 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실제 포렌식 기반으로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할 때 검색식을 만들어 놓은 샘플들입니다. 이것을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통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현업의 불편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보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수사가 개시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가 개시될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들이 실제로 기업의 정산 시스템 등을 통해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것들을 초기 단계에서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은 준법 경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수사에 있어서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법이 시행된 지 바로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적기라고 보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미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그 다음에는 사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해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수립하게 되면 설명드립니다. 이 있어서 법무법인 리는 대형법범 출신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특히 이번에 새로 발족한 중대재해 대응센터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강화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는 최근에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발족해서 센터 산하에 7개 팀을 두고 있음은 아까 박은석 변호사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딜로이트는 아시다시피 컨설팅 분야에 있어서 국내 제1의 컨설팅 팀이고 다양한 기업의 리스크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팀입니다. 네, 이런 두 팀이 함께 합해져서 최고의 법률적인 지원 그리고 최고의 정보 분석 지원 역량을 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귀사에
대응 역량을 초기에 정착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인 변호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서를 통해 받은 사전 질문 중에 황현덕 변호사가 2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발표를 통해 답변을 드렸고요. 나머지 질문 중 2개를 선정해서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올라온 질문 중 첫 번째로 사내외주 중 소사장제는 안전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나요? 또 현재 삼표 시멘트 등 중대재해 발생 회사들의 진행 상황 및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김문주 변호사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내 외주 소사장제 안전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내부에 이제 외주업체가 위치해서 기존 모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어느 정도 단절되고 그리고 사업 영업 부분을 독립적으로 분사시키는 소사장제의 경우에 그런 독립적 분사가 되었다 해도 그 실질이 모기업이 소사장 소속 근로자나 인사 노무 관리에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든지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중대재해법 5조 상의 작업과 관련해서 시설이나 설비 장소 등에 대해서 외주업체, 사내 외주 소사장제 업체와 관련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모기업이 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사장제라고 하는 형식이 아닌 그 실질을 살펴서 해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발표한 내용대로 의무이행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사항, 사고 진행사항과 관련해서는 제일 첫 번째 사고, 3표 채석장 관련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황현덕 변호사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 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장 관계자를 조사했으며 특히 발파와 관련된 발파 팀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그러니까 대표이사, 회사인 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표의 경우에는 과거의 산업재해사고 전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사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는지 하는 부분의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가 법 시행 직후에 발생한 사고라서 시행 전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전부 확보했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고 및 3표권 사고에 대한 내용은 가름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번째로는 위탁 용역 도급 계약서 작성 검토 시의 주의사항 및 중요 기재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경희 변호사가 답변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상 그 산업재해 예방 능력,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뭐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은 재해 발생이 그동안 많았던 회사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이제 체계 구축,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것들처럼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잘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이제 우리 회사 와서 하는 그 업무, 도급 업무에 대해서 작업 절차라든가 업무 매뉴얼 같은 걸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보건 교육이나 그 해당 업무 시작 전에 그 조치와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뭐 수급인이 좀 이런 관리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데라고 하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자료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예방 능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업체하고 이제 도급 업체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계약상에 이제 안전보건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그 업체가 그걸 수용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좀 부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급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그 도급인 자체가 위험성 평가의 주체가 되고 수급인이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도급인이 시행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협력하고 참여해야 되는 의무 정도를 규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견적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도급인 입장에서는 그 해당 비용이 진짜 안전보건을 위해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제대로 사용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이제 우리가 검사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협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종사자들, 그러니까 근로자, 그리고 그러니까 수급인의 근로자, 그리고 수급인 자체가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도록 그거를 강하게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적으로 우리는 너희한테 이런 작업 중지권을 부여한다. 이런 내용을 기재해 놓으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네.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들에 대해서는 Q&A 창을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인 중대재해대응센터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저희 법무법인리는 매월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3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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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